사형 당시 나이는 겨우 22세였습니다. 꽃다운 소녀는 악덕의 지도자의 성적인 장난감으로 살아오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복수를 위해 그의 딸을 살해했습니다. 1971년 런쉐는 허난성 신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품에 안고 있는 딸이 하얗고 부드러워 보여서 그녀의 이름을 런쉐라고 지었습니다. 런쉐는 어릴 때부터 이웃들이 모두 칭찬해줄 정도로 엄청 예뻤습니다. 런쉐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딸이 큰 능력을 가질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딸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에서 현으로 그녀를 보내 공부하게 했고 언젠가 공부로 출세할 수 있도록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런쉐는 공부할 제목이 아닙니다. 비록 그녀는 애먹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에 나가 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때 런쉐는 더욱 예뻐진 데다 뽀얀 피부까지 더해져 어딜 가나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런쉐는 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상사들의 예쁨을 받아 일도 편하게 순리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온쉐야, 너희 두 오빠는 이미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우리 집에는 오빠들을 장가 보낼 돈이 없으니 네가 먼저 결혼할지 생각해봐. 런쉐의 부모님의 말의 뜻은 즉 먼저 결혼해서 예단비를 좀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빠들에게 장가갈 자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소녀는 부모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마을의 미녀가 결혼 상대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심리 밖에서도 중매군들이 모여들어 너도 나도 찾아와서 혼담을 꺼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런쉐의 부모님의 요구 조건은 100만 원의 혼수금을 줄 수 있다면 그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혼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1인당 월급이 10,000원도 안 되는데 누가 쉽게 100만 원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은 많은 런쉐와 결혼하려는 사람들을 겁먹게 했고 또한 온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모두들 그의 부모가 딸을 팔고 있다고 말하며 아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수군댑니다. 점차 이러한 뒷담화가 런쉐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알게 된 한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고 그가 자신을 광산으로 데려가 일하기를 바랐습니다. 듣자 하니 그곳에서는 위탁 수익이 많고 일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합니다. 핵심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돈에 환장한 부모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라버니도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예쁜 런쉐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광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런쉐가 그곳에 가자마자 광산 남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남자들은 오랫동안 광산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런쉐를 매섭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런쉐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흉한 남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광산의 대장, 즉 광산장 따이더창이라는 인간입니다. 광산장은 런쉐를 사무실로 불러들입니다. 비록 일하는 건 엄청 마음에 들지만 아무래도 이곳에 있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역시 늙은 여우는 밀당을 할 줄 압니다. 런쉐는 이 말에 놀라 서둘러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산장님. 꼭 잘하겠습니다. 집에 갈 수 없어요. 부모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광산장은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간다고 속으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인간은 대뜸 말합니다. 당신이 남고 싶다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광산에서는 외로움을 피할 수 없으니 차라리 당신이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놀랍고 어린 런쉐는 바로 말합니다. 광산장님, 이건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광산장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곳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단수입니다. 때문에 그는 어린 양이 쉽게 자신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광산장은 강수를 던집니다. 즉 나와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너는 영원히 해고가 안 될 것이고 또한 임시직에서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뿐만 아니라 월급도 지금 월급보다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돈과 일자리가 필요했던 런쉐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설레어 광산 정규직원이 되고 싶었고 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시 그녀의 마음을 읽은 이 늙은 여우는 그녀의 방심하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그의 두 손은 드리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소중한 첫몸을 늙은 여우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마친 후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구두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광산장은 가슴을 두드리면서 맨 입으로 앞으로 너는 우리 광산의 정직원이라고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분명히 가정도 있는 광산장이지만 매번 런쇠에게 자신의 애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지한 런쇠는 이렇게 뻔뻔한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상급부서가 광산 현장을 점검하여 광산장의 탈세를 밝혀냈습니다. 광산장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돈과 예물을 잔뜩 준비하고 수사팀에 줬습니다. 그중 조사팀의 한 직원이 그에게 귀띔했습니다. 여기에 한 여자애가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이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광산장은 그 인간의 마음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미 런쇠를 마음껏 데리고 놀았기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조사팀 직원에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런쇠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조사팀 직원이 네가 마음에 들어 하는데 잘 모시면 너를 승진도 시켜주고 급여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팀장 자리도 보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당할 대로 당한 런쇠는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여태껏 믿고 살아왔지만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런쇠는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조사팀 직원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만족한 조사팀은 광산장의 탈세를 눈감아 주었고 광산장의 위기가 해소되었습니다. 당연히 런쇠도 그에게 약속한 이익을 달라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익을 원하니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바로 해고할 것이다. 런쇠는 광산장의 성질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그저 풀이 죽어 사무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여직원들이 런쇠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고 바보처럼 지내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계속 있으면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녀가 퇴사하고 싶을 때마다 광산장은 여러 가지 위협을 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런쇠가 떠나면 그녀의 가족을 전부 죽인다고 협박을 했기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 3년 동안 이 불쌍한 소녀는 계속해서 고통을 겪었고 결국 광산장과 한 무리의 관리들에게 욕정을 푸는 도구로 전락하여 그녀를 전혀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광산장의 거듭된 요구 속에서 런쇠는 마음속으로 미움이 점차 혐오로 전환되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이 순간에 마침내 폭발했고 그는 광산장이라는 파렴치한 놈에게 제대로 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광산에서 일하는 제일 친한 친구 조린린에게 연락했고 자신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린린은 런쇠의 이러한 생각을 엄청 지지하는데 이유는 몇 년 동안 친구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린린은 누구보다도 광산장이 어떠한 인간임을 압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을 대상하기엔 나약한 두 명의 여자로는 역부족입니다. 둘은 조력자가 필요했기에 런쇠에게 함께할 사람을 물색한 자고 제안합니다. 런쇠도 광산장이 덩치도 큰 남자이기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복수의 대상을 광산장의 딸로 정하자고 합니다. 곧이어 두 사람은 런쇠의 옛 동창인 조정을 찾아갔습니다. 조정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솔직하여 이런 악질 인간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런쇠의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런쇠는 광산장의 딸 샤오메이를 불러냈고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산중턱에 올라갔을 때 런쇠는 앉아서 좀 쉬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샤오메이가 앉은 지 5분 만에 뒤에 있던 두 명의 매복한 사람에게 맞아 기절했습니다. 세 사람은 기절해 있는 샤오메이를 보고 모두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계집애는 정말로 그의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조정은 샤오메이를 발로 차고 옆에 있는 벽돌로 그의 머리를 피범벅이 될 때까지 두드렸습니다. 런쇠와 조린리는 샤오메이를 발가벗겨서 옆에 던졌습니다. 갑자기 샤오메이가 다시 깨어났고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을 죽입니다. 황량한 산에서는 샤오메이의 도움 요청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샤오메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바로 달려들었고 또 주먹다짐과 발길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잔인하다고 탓하지 마라. 모든 것은 네 아버지 제업자득이야. 만약 원한이 있다면 죽어서 너의 아버지를 찾아라. 누가 너더러 이러한 아버지를 두라고 했느냐. 샤오메이는 힘없이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지만 세 사람은 오늘 반드시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정은 또 다른 벽돌을 찾아 이번에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도록 샤오메이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모두 샤오메이에게 부어 시신을 훼손할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주민이 올라오는 인기척을 듣고 그들은 놀라서 서둘러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산에 오른 마을 주민들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처 마을 주민들도 산에서 세 사람이 급히 뛰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이 세 사람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신은 이미 불에 타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광산장이 온 마을을 찾아다녔지만 소중한 딸을 찾지 못해서 공안국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발견된 죽은 소녀가 광산장의 친딸 샤오메이입니다. 경찰의 전면적인 조사 끝에 결국 목표를 세 사람에게 맞추었고 곧 체포 작전이 시작되어 세 사람은 앞뒤로 투옥되었습니다. 광산장 측도 조사를 거쳤지만 런쇠를 침해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결국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참으로 런쇠는 운도 없었습니다. 1992년 런쇠와 조릴리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런쇠에 대한 동정심에서 구치소는 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고 심지어 죄수복을 입지 않겠다는 그녀의 요청도 허락했습니다. 처형 당일 런쇠는 형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포니테일을 하고 배꼽티와 청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앞을 바라보며 침착한 표정을 짓고 미간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